네, 현재 미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. 다우존스 0.22% 오르고 있고요. 나스닥은 0.05% 약보합권에 나스닥 S&P 500 지수는 0.14% 소폭 상승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립니다. 네, 글로벌 증시에서 주목하면 좋은 이슈와 함께 국내 증시에서의 성공 주파수도 올려보겠습니다.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버크셔, 중국의 비아디 지분 추가 매각 0.9% 축소. 네, 첫 번째 이슈입니다. 네,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워렌 버핏의 16년 동안 보유했던 중국의 비아디 지분이 더 줄어들었습니다. 이게 전기차 업종의 둔화 시그널일까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? 우선 매각에 관련된 사유를 좀 우리가 상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렇죠. 여기서 전체 지분율의 감소폭은 굉장히 좀 미비합니다. 0.1% 정도가 축소됐던 수치인데 네. 사실 여기서 매각하는 이유가 고점에 관련된 차익 실현이냐 아니면 업황에 관련된 우려감이냐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이 좀 해석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뭐 2008년도에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사실 이 투자를 좀 단행했던 사유가 성장성에 관련된 어떤 이견, 전망치를 굉장히 좀 높게 봤었고 그러니까 비아디가 굉장히 좀 보여줬던 측면들이 네. 지난해 4분기 관점에서도 굉장히 좀 시장 점유율 전기차 판매량 1위에 좀 등극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고속 성장을 좀 가파르게 좀 이어갔던 측면들이 좀 있었습니다. 최근에 뭐 미국과 유럽의 강도 높은 이 고율의 관세부가 관련된 이슈들이 네. 향후에 이 중국 전기차 관련된 글로벌 진출들에 관련된 판매량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작용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네. 전체적으로는 지금 1분기 기조로 봤을 때는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 1위를 다시 한번 좀 탈환했던 측면들 네.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한다면 중국이 내수 시장을 좀 더 제외한다면 글로벌 공략에 관련된 어떤 이 상승 성장 요인들이 다소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어떤 전망들을 좀 나오고 있고요. 네. 여기 더해서는 단순하게 우리 뭐 고율의 관세 부과에 관련된 이슈도 좀 있지만 유럽과 미국이 중국 때리기가 좀 더 지속되고 있는 측면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상기를 해보면 전체적 뭐 전기차에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배터리라든가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여러 가지 전기차량 관련된 소부장주가 전체적인 어떤 타격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선 뭐 비단 뭐 비아디와 관련된 부분들보다는 중국 전기차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성장 제한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근본의 어떤 지분 매각과 어떤 결을 좀 비슷하게 좀 유지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럼 전기차와 이제 2차 전지 소재단에서도 중국 시장에서 좀 하락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말씀처럼 계속해서 쉬어갈까요?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이 흐름은? 일단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기차에 관련된 공급량들, 뭐 캐즘이라고 해서 네. 지금 뭐 전기차의 성장들이 일시적으로 좀 더 제한되느냐, 조금 더 지속되느냐 관련된 업황에 관련된 이슈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. 사실 전기차에 관련된 시장들이 좀 조정받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전기차의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폐지됐던 원인들 이게 가장 좀 큰 사유로 좀 작용을 했었고요. 그렇죠. 두 번째는 고금리 기조가 좀 더 유지가 되다 보니까 판매량이 굉장히 좀 더 둔화된 흐름들 이 부분은 내연차와 우리가 좀 비교해 봤을 때 전기차가 가격이 굉장히 좀 비쌉니다. 네. 이런 부분들이 고금리 기조가 좀 더 지속되다 보니까 어떤 이 구입에 관련된 매력도가 굉장히 좀 떨어졌던 측면들이 있었고 이 부분이 보조금 정책과 좀 맞물렸던 계기가 좀 더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이고 세 번째는 이 전기차 시장에 관련된 이 인프라죠. 네. 충전 시설이라든가 관련된 인프라들이 아직 구축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단기에 좀 더 이룰 수 있는 부분보다는 향후 5년에서 뭐 길게는 10년까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들은 계속해서 좀 구축해 나가시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성장과 맞물려서 인프라는 계속해서 좀 더 고도화되지 않을까라는 보고 있는 측면들 네. 이렇게 세 가지가 사실은 전기차 시장의 가장 큰 어떤 성장 제한 요건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사례를 보면 네. 중국의 경우에는 성장률이 계속해서 좀 더 지속되고 있는 측면들이 좀 있죠. 내수 시장은 그만큼 좀 더 활발하다는 측면이 있고요. 우리가 5월에 미국 자동차 판매량대로 우리가 봤을 때 포드와 GM 같은 경우도 전기차 판매량이 4월 대비 증가가 됐다는 부분들. 이 부분은 일단 뭐 캐즘에 관련된 우려감들은 계속해서 좀 나올 수 있지만 선별적으로 전기차의 공급은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다.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중국의 내수 시장에서는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 전망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는 계속해서 좀 주도 섹터로 가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시는 걸까요, 그러면? 지금 뭐 사실 뭐 이게 굉장히 좀 어렵냐. 자, 네. 이 부분에 관련된 이슈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에코프로비엠의 이 목표 주가가 뭐 20만 원에서 15만 원을 좀 하향 조정이 좀 됐었는데 거기 네. 관련된 뭐 이유가 캐즘보다는 정책에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네. 연평균 성장률이 15% 정도 감소될 수 있는 부분. 네. 이 부분을 디스카운트의 어떤 요인으로 좀 제시를 했는데 사실 새로운 어떤 이슈가 부각이 돼서 하향 조정이 됐던 측면들이라기보다는 네. 지금 계속해서 좀 발생되고 있는 전기차 업황은 노이즈 이슈가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. 지금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는 거 잘 알고요. 고금리 기조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이외에 뭐 정책 관련된 보조금, 물론 미국의 뭐 대선 불확실성 관련된 이슈. 그런데 뭐 한 가지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복기를 해보면 네.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뭐 성공해가지고 뭐 다시금 뭐 좀 재임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시장이 좀 전면 내연체로 다 바뀔 수 있는 시스템이냐. 그렇죠. 석유를 중요시하는 그렇죠. 분이니까요.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. 이미 2025년도에 이 배터리사와 이 미국의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네. 합작 공장들이 이제 본격적인 가동을 앞둔 게 내년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고요. 네. 2026년도의 사례를 좀 보면 2공장 내지는 3공장의 합작 범위들이 본격적인 지금 가동을 앞두고 있다. 이 부분은 전기차의 공급량들이 크게 좀 더 개선될 수 있고 늘어날 수 있는 측면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의 어떤 이 정체는 네. 일시적이다라고 좀 보이고 저는 반도체 섹터와 좀 비교하고 싶은 게 지금 반도체 업황의 경우에도 우리가 2년 반 이전의 상황을 좀 봤을 때 네. 디램 재고가 굉장히 좀 많이 증가되면서 재고 소진에 관련된 그래서 판가가 계속 떨어지고 수익성이 좀 더 맞아요. 훼손됐던 측면들 이런 부분들 좀 상기를 해야 되는데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좀 사이클의 이 전환 주기가 성장의 진입 초기에서에 대한 이 정체 또는 둔화라고 좀 볼 수 있고요. 아직 성장의 어떤 과도기에 좀 진입하지는 못했다는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네. 성장성은 충분히 좀 남아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두운 터널을 좀 지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좀 보겠습니다. 네, 전기차는 좀 단기적으로 정체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생각해봐야 될 게 이제 국내 반사수에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? 국내 반사수혜 정도를 좀 보면 네. 테슬라의 어떤 동향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미국과 유럽의 고율의 관세 부과 효과가 뭐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도 있지만 중국에서 만든 배터리 또는 네. 배터리 관련된 뭐 부품이라든가 소재도 모두 다 포함을 하게 되게 되는 셈인데 테슬라가 사실 여기서 반사수혜가 좀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는 네. 좀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. 어, 이게 뭐냐면 네. 유럽에 공급을 할 때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만드는 공급 물량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. 그렇죠. 여기서 유럽으로 이 판매되는 수출 물량도 굉장히 좀 많은데 거기서 관세가 또 그렇죠. 매겨지겠네요. 그렇죠. 그 부분이 테슬라의 경우에는 판매율의 감소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비아디라든가 중국의 뭐 글로벌 전기차에 관련된 견제가 테슬라 또는 우리나라에 반사 수혜로 좀 작용할 것인가라는 부분,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유럽 연합이 현재 이 테슬라의 차량에 대해서는 뭐 특별 관세로 좀 부과해서 네. 고율의 관세가 아니라 적정 수준의 관세로 좀 더 변환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어떤 소식들 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 향에 공급되고 있는 2차 전지 소재들이 좀 굉장히 좀 공급량들이 많거든요. 이런 네. 부분들이 단기의 어떤 리스크라기보다는 완화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이슈로 다시 한번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발의 1차적인 어느 악재가 유럽에서는 좀 더 다소 예외적인 어떤 조항 안에서에 대한 수혜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내 2차 전지 소재주들의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우리가 1분기 실적 기준을 좀 봤을 때 배터리셀 3사의 경우에는 네.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IRA 세액 공제를 차감했더니 적자 전환을 좀 했었죠.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배터리 사업 부분이 적자 폭이 좀 더 확대가 됐어요. 네. 다만 삼성 SDI가 그나마 좀 더 개선된 영업이익을 좀 더 달성했는데 이 부분은 유럽향 P5 그리고 P6라고 불리는 프리미엄 배터리의 출하량들이 좀 더 증가됐다.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2차 전지에 관련된 업황은
굉장히 좀 정체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많지만 차별화 관점에서 또는 다른 기술에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된다면 수급이 차별화로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는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2분기 실적은 다소 1분기보다 완화될 수 있는 시그널들이 좀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양극 소재사의 경우에는 14개월 만에 양극재 판가가 수출 판가 좀 더 상승했다는 것이죠. 그 14개월 만에 턴 어라운드에 좀 성공을 했는데 네. 이 기조가 2분기까지 좀 더 확인이 좀 되고 만약에 어. 3분기까지 좀 더 이어진다면 여기서 걱정됐던 수익성의 훼손이 나아질 수 있는 시그널을 우리가 확인할 셈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리튬 가격의 부분에서는 킬로그램당 뭐 112원까지 상승했던 부분들이 현재는 103위안까지 좀 하락은 좀 했지만 여전히 100위안까지를 좀 더 지지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점이 영래기능 현상들이 2분기 기점에선 완화될 수 있다는 점. 이 부분은 2차 전지의 업황은 비교적 좀 어둡지만 2분기를 기점으로 개선될 수 있는 시그널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전기차에 대한 훈풍이 이어지면서 2차 전지에까지 낙수 효과가 기대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럼 저희 빠르게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바로 만나보시죠. 네, 인터배터리 유럽 2024가 개최됩니다. 네, 현지 시간 19일부터 인터배터리 유럽 2024가 개최가 됩니다. 이 기업들이 어떤 기술을 선보일지가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. 이 K 배터리 기업들이 대거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?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? 예, 우선 뭐 인터배터리 2024 유럽 일정들에 관련돼서는 뭐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네. 이 부분이 이번 주에 주가 동향을 보면 아직 덜 반영된 측면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게 이 행사가 사실 유럽에서 개최되는 행사긴 하지만 국내에서 주최되는 행사가 유럽에서 열리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4월에 코엑스에서 좀 개최됐던 인터배터리 2024 이 행사와 거의 좀 결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내용들. 그래서 기술에 관련된 새로운 어떤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다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기대 요인이 좀 적다라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실 텐데 네네. 이게 열리는 시장이 바로 유럽이죠. 유럽은 굉장히 2차 전지 어떤 2차 전지 소재가 굉장히 좀 관심도를 좀 이끌 수 있는 막강한 좀 마켓 시장이죠. 이제 이 마켓 파워를 좀 갖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신기술 내지는 차세대 배터리라든가 여기 관련된 2차 전지 부가 기술들이 유럽의 어떤 주요 고객사들의 굉장히 좀 새롭게 어떤 적용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아니면 사업 전략을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면 네. 유럽에서 굉장히 큰 관심도를 좀 이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되는 일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뭐 78개사가 좀 참여를 한다고 좀 밝혀졌는데 네, 맞습니다. 우리가 지난 코엑스 행사에서 좀 봤던 부분들의 이 화두는 전고체 배터리,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되는 46파이 원통형 배터리. 네. 그래서 뭐 추가적인 양산 일정들이 지난 인터배터리 2024 행사에서 좀 가시화가 좀 됐지만 여기서는 세부적인 어떤 스펙이라든가 세부적인 양산 일정들 출시 시점까지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라 좀 보였고 여기에 더해서 2차 전지 소재에 관련된 새로운 어떤 기술 유형들이 좀 더 공개가 된다면 이를 통해서 완성차 업체들의 도입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죠. 뭐 예를 들어서 실리콘 음극재의 어떤 적용 여부 네. 내지는 뭐 단결정 양극재 도입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. 가장 크게 뭐 시장에서 지금 참여하는 배터리셀 기업에서 뭐 2개 정도로 좀 추산해서 좀 볼 수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이 두 개의 네. 회사는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상용화 부분 가장 빠르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8월에 양산 준비가 시작될 수 있다는 어떤 신호점들이 이번에 공개될 수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삼성 SDI의 경우에는 2020년도 여기서 뭐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시제품들이 부분 양산을 좀 더 시작할 수 있다는 어떤 부분 그리고 네. 2025년도에 역시 뭐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의 부분 양산이 삼성 SDI도 시작될 수 있다는 측면도 우리가 좀 고려해보면 두 가지 회사의 경우에는 단기간 어떤 이 양산 출시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수반될 수 있다고 좀 보이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에코프로가 이번 행사에 좀 처음 좀 참여하게 됐는데 여기서 양극재의 어떤 새로운 어떤 라인업을 좀 공개하고 이번에 어떤 이 가동 예정의 헝가리 이 공장에 관련된 어떤 새로운 어떤 사업 전략들이 유럽의 어떤 주요 바이어들한테 어필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크다는 관점에서 에코프로 관련 그룹주들의 어떤 수급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네.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
네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2차 전지 대장주들이 좀 움직여야 그 아랫단의 종목들도 시원한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요. 이 2차 전지 안에서도 다양하게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? 뭐 셀도 있고 양극재도 있고 뭐 소재 장비 정말 다양한데 이쪽에서 조금 더 많은 모멘텀 상승 룸을 갖고 있는 섹터는 어디라고 보십니까? 일단 배터리와 소재는 조금 더 다르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. 지난 인터배터리 2024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이 삼성 SDI. 오,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네. 부분이 여기서는 뭐 파일럿 제품이 2020년도의 부분이고 2027년도에 대량 양산을 좀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배터리 셀 3사 중에서 삼성 SDI가 가장 기술 선점 효과가 좀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. 여기서 지난번과 다른 어떤 내용들이 좀 더 부각이 된다면 네. 삼성 SDI가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이고 네.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 조정 이슈로 계속해서 좀 주가의 어떤 수급이 좀 제한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468 배터리에 관련된 부분들이 양산 시점들을 좀 더 구체화된 관점들은 추세 전환의 시그널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. 배터리 셀 3사 중에 두 종목은 이런 관점에 대해서 어떤 차별적인 측면들을 좀 우리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네. 소재주의 경우에는 지금 금양 같은 경우가 4695 원통형 배터리에 관련된 어떤 모델을 이번에 좀 공개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네. 단기적으로는 어떤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. 물론 여기서 이후에 대량 양산과 관련된 어떤 기대감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단기적 관점에서의 어떤 접근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금양과 대주 전자재료, 실리콘 응급제에 관련된 적용 이슈 그리고 여기서 글로벌 완성차들이 에너지 밀도가 상향될 수 있는 실리콘 응급제에 관련된 적용들을 네. 계속해서 좀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큰 흥미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삼성 SDI, LG 엔솔, 금양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2차 전지에서 주목하고 계시는 탑픽은요? 예, 저는 대주전자재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. 오늘 2.9% 상승한 14만 7,900원에 종가 형성 좀 했고요. 네, 6월 12일 16만 3,400원 52주 신고가 갱신한 이후에 최근 한 3거래일간 좀 조정을 좀 받고 오늘 추세 반등을 좀 했지만 네, 인터배터리 2024에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큰 어떤 우리가 이 체크 포인트 이 부분은 실리콘 음극재가 과연 어떤 차종에 확대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대주전자 재료가 현재 지금 양산 캐파가 연간 3,000톤 캐파인데 네, 지금 4분기 기점에서는 약 7,000톤에서 8,000톤 캐파로 그 물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고요. 현재 점 적용되고 있는 차종은 포르쉐 타이칸 그리고 아우디의 이트로넷 두 개 차종이 좀 적용이 되고 있어요. 두 차종 다 가격이 굉장히 상당히 좀 고가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리콘 음극재는 사실상 저가형 자동차보다는 고가형 자동차에 어떤 적용될 수 있는 이슈인데 네,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기아차 EV3의 실리콘 음극재를 탑재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하면서 네, 대주전자 재료가 좀 주목을 좀 받았었고요. 여기 더해서는 지금 실리콘 음극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좀 대주전자 재료가 아직까지는 좀 유일하다는 점. 이 점을 좀 고려해 보면 네. 현재는 적용 차종이 2종에 불과하지만 내년 말까지는 약 12종. 그래서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9종까지 좀 더 적용 확대가 좀 예상되고 있고 네. 2024년도까지는 12종.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한 50여 종까지 그 적용 효과들이 좀 더 확대가 된다면 대주전자 재료의 경우에는 캐파량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이 부분은 고사양 자동차에 모두 다 적용이 된다. 이 부분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1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23%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네. 전자 재료 부분에 관련된 수익성들이 좀 더 개선됐던 측면들이 좀 있었고 아직 전체 음극재 관련된 매출 포지션들은 19%에 좀 불과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음극재 매출이 좀 크진 않지만 네. 지금 증설 투자가 좀 진행되고 있다는 점. 2030년도까지 연 8만 톤 캐파의 실리콘 음극재 어떤 양산 캐파에 관련된 어떤 투자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점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향후에 대주전자 재료의 경우는 이 성장 잠재력들이 굉장히 좀 크다는 점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방금 대주 전자재료 말씀을 해주셨는데 2차 전지하면 뭐 니켈이나 이런 가격, 원자재 가격이랑 같이 움직이잖아요. 네네. 이럴 때 투자하시는 분들 어떻게 유의하면서 가면 좋을까요? 우리가 지금 원부자재 가격에 관련된 동향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네, 과거에 우리가 양극재 3사가 굉장히 좀 주가 상승폭이 좀 컸던 이유가 네, 리튬과 니켈 가격이 좀 급등을 했었고 이후에 판가가 급락하게 된 배경이 그 가격이 좀 떨어졌기 때문이죠. 최근에는 뭐 다시금 뭐 니켈 가격은 좀 반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만
아직 리튬 가격은 좀 크게 회복되지 못했던 측면들. 네. 그런데 음극재 부분에서는 가장 많은 원재료가 이제 흑연인데 흑연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도입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어떤 이 부가율들이 굉장히 좀 높고 공급망에 관련된 리스크들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점. 그리고 이 부분이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조금 더 많은 영향을 좀 끼치게 되는데 연비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. 네. 근데 이 흑연을 실리콘이라는 소재로 좀 더 대체를 했더니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충전 속도가 빨라지고 방전 속도도 역시 빨라지면서 이게 주행거리가 획기적으로 좀 늘어나는데 개선점들이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의 재료의 경우에는 지금 흑연보다 상대적으로 어떤 대체재로서의 어떤 호환이 쉬운 실리콘을 주요 소재로 좀 더 활용한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원부자재 가격 연동 효과에 관련된 어떤 영향은 그렇게 좀 크지 않는다는 또 이점도 있다는 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방금 원자재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방금 전에 실리콘 음극재의 대장주죠. 대주전자재료 제시를 해주셨잖아요. 매수가랑 목표가는요? 예, 지금 시가 부분에서는 좀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종가가 14만 7,900원. 내일 시초가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시간에서 0.2% 정도 하락한 것으로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봤지만 아마 인터배터리 2024 유럽에 관련된 일정 모멘텀 안에서 기술 관련된 이슈들이 좀 더 부각이 되면 단기적인 어떤 수급 기대감들은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초에 공략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. 네. 저는 목표가 1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대주전자재료 매수가는 시가, 목표가 16만 원에 손절가는 1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. 이 2차 전지에서요. 아까 전에 뭐 셀, 양극재, 소재 얘기했잖아요. 네. 장비단에서 주목하고 계신 종목이 있으실까요? 지금 2차 전지 부분에서는 저는 장비주에 관련된 부분들은 네. 사실 이게 공정 투자들이 확대되고 있고 2025년도까지에 대한 합작 공장 투자 부분 이 부분은 항상 우리가 신설 투자라든가 증설 투자가 좀 일어날 때 가장 빠르게 수주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장비입니다. 네. 이 부분은 2차 전지만 동일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도 좀 비슷한 양상인데 올해 전체적인 1분기 실적 기준을 보면 2차 전지 장비주들의 어떤 실적 개선 효과들이 굉장히 좀 컸는데 네. 근데 주가 반영이 좀 못하고 있다는 측면. 이 부분은 전체적인 업황에 관련된 어떤 노이즈 이슈가 전체 어떤 수급을 좀 더 제한시켰던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. 장비주의 관점보다는 저는 소재주 위주로 좀 더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나 좀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사실 뭐 최근 5월 우리가 한 셋째 주 이후의 관점에서 보면 52주 신저가 영역에서 주가의 바닥은 좀 현재 좀 확인한 상태고 네. 아직 업황에 관련된 이슈들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이 저가 매력도의 관점에서 우리가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이유가 하반기에 본격적인 업황이 빠르게 좀 회복될 수 있는 시그널은 아닙니다. 다만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좀 가동을 갖고 있는 북미 시장의 가동률도를 우리가 좀 고려해 본다면 네. 주가의 선행 지수가 6개월을 빨리 좀 반영시킨다는 관점. 그렇다면 2차 전지 섹터의 경우는 9월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추세 전환이 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주전자 재료의 경우에는 인터배터리 2024에 관련된 관점에서는 단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비엠. 에코프로비엠. 그렇죠.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양극 소재사에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갖는 것이 어떨까 좀 말씀드리는데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양극 소재 3사 대비해서는 양호한 실적 기질을 좀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네. 2분기에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업황에 관련된 이슈들도 좀 있지만 하반기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기대감 여기 관련된 일정들이 구체화되고 가시화가 된다면 단기적 수급이 반영될 수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 장비보다는 소재단의 상승률이 더 크게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저 테슬라 이야기로 돌아가서요. 테슬라가 뭐 빅팬들도 많지만 이 버블론도 같이 작용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. 뭐 역사상 최악의 거품, 90% 폭락할 것이라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는 테슬라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? 네. 저는 뭐 이런 지하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. 이게 다 노이즈 이슈예요. 다 알고 있는 거. 전기차 업황 안 좋은 거 알고 있고 네. 보조금 정책에 관련된 변화,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. 그런데 뭐 테슬라 주가 15달러로 가는 건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? 과한 이야기다. 그렇죠. 1분기 시장 점유율이 1인데. 네. 자,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2년 반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를 보는 시각을 우리가 복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공포 구간, 가장 좀 힘든 구간에 네.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좀 모아가는 전략이
더 유효하다는 점을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측면들인데 테슬라의 경우에는 2분기에 관련된 인도량 전망치도 안 좋을 것 분명해요. 다만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점진적인 어떤 이 모델의 어떤 양산 캐파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 네. 그리고 여기 더해서는 수익성들이 좀 더 감소됐던 원인이 네. 중국의 저가 공세들이 굉장히 좀 심화됐기 때문에 적정 가격 경쟁이 좀 안 됐던 측면들이 있죠. 그래서 계속해서 가격을 좀 인하할 수밖에 없었던 네. 그런 출혈 경쟁들 때문에 사실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좀 왜곡되어 왔는데 근본 뭐 미국과 유럽의 고율 관세 부과 혜택 이 효과는 분명 시장의 왜곡 현상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3분기는 그나마 양호한 상반기보단 양호한 어떤 이 실적 기조가 좀 더 예상될 수 있고 여기 더해서 네. 지금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에 관련된 상용화 이 서비스가 좀 본격화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멘텀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본다고 하더라도 테슬라의 전기차에 관련된 시장에 관련된 이슈, 악재 이슈를 너무 부각시키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또 이어서 현대차와 LG그룹 간의 전기차 협력 수준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쪽 주가 추이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? 예, 현대차의 경우에도 지금 전통적으로 좀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어떤 이 관계가 계속해서 좀 격상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완성차 업체들의 가장 많은 공급 이 거래선들을 좀 갖고 있죠. 네. 지금 뭐 중국의 CATL을 좀 더 제외를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거의 뭐 시장 점유율 2위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에 관련된 어떤 전기차의 수요도나 이슈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많은 또 투자를 했던 것들도 좀 사실이기 때문에 실적 기조에 관련된 수익성 훼손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. 다만 2025년도와 2026년도 기점으로 보면 네. 충분히 이익 상쇄 효과로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에 대한 사이클周기를 한 2년 정도에 대한 조정 이후에 급등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측면들을 고려해 보면 지금 저는 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2차 전지 섹터가 상당히 전고점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. 전고점 부분이 한 60에서 70% 정도의 상향하는 주가 회복률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. 네, 내년 상반기 2차 전지 좀 주도 섹터로서 모멘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